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새로운 걸 깨달아도 꼭 5년 전 자기를 탓한다? 나 그냥 야야 그거 네가 그때 5년 전에 했어야지. 미래에는 어때? 잘 모르니까 안 해. 근데 현재는 어때? 두려워서 안 해. 그럼 언제 하냐고. 5년 전 걔도 안 해. 지금 나도 안 해. 미래에도 안 해. 그러면 누가 하냐고요. 노동자 다이어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은행 가기, 뭐 동사무소 가기, 뭐 하기, 뭐 하기. 아니 동사무소는 써도 안 가고 안 써도 가요. 회사를 갔다, 집에 왔다, 뭐 백화점 갔다 이런 나의 동선을 체크하는 게 스케줄이 아니고요. 시간 내에 내가 해야 될 걸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또 대표님 이번에 김미경의 마흔섭 이번에 학장판 좀 출간하셨던데 요 책을 가지고 또 사실 저희가 이제 42살 넘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마흔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성공한 사람 대표님 뭐 너무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과 차이죠. 반복과 차이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네네. 우리 김 작가님이 반복과 차이의 대가잖아요. 계속 인터뷰. 그렇죠. 차이는요? 차이 났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가요? 그럼요. 반복하다 보면은 반복과 반복 사이의 차이. 내가 뭔가 이걸 하고 싶어서 했어. 원래 이렇게 멘토들로부터 배움을 가지시는 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십몇 년 전에 저랑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되게 애기였어요. 맞아요. 그죠? 애기인데 30살이었습니다. 30살이지 애기지. 완전 애기였어요. 30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그 오프라인 형태냐 온라인 형태냐만 다를 뿐 그걸 계속 해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터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반복과 반복 사이가 계속 반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반복과 반복 사이에 약간의 어떤 갭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메꾸기 위해서 다른 공부를 또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 차이를 만들어냈고 지금 현재 그 차이의 결과를 갖고 계시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건 반복과 차이인데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반복하기 어렵고요. 왜 어려울까요, 반복이? 아니, 저도 뭐 안 가끔씩 어려우세요? 자기 개발 저한테 뭐 물어보면 어떤 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뭐 그분 청중이 그거 말고 뭔가 특별한 좀 더 하길래.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뭔가 잘 자기만의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뭐 비법 이런 거 우리 되게 알고 싶잖아. 그렇죠. 그러면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대요. 환장하겠어. 뭐 특별한 비법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대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는 게 뭐예요? 반복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 저도 30년간 반복했죠. 강의 30년. 거의 하루도 강의 안 한 날이 없이. 계속 반복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하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잘 안 무너집니다. 반복이 단단해서 잘 안 무너져요. 1, 2, 3, 4 이렇게 성큼성큼 온 게 아니고 1.1, 1.2, 1.3, 1.4 이렇게 왔거든. 그렇게 반복했거든. 그래서 되게 단단해. 잘 안 무너지죠. 그럼 반복과 차이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대표님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기개발 강사로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니까 또 다른 30년 노하우 자기개발 방법 또 한 가지 정도 더 있다면 뭐 있을까요? 되게 알고 싶죠. 없는 것 같은데. 있다. 반복을 용이하게 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죠. 제가 뭘 하냐면 저는 다이어리를 씁니다. 다이어리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대충 데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진도만 빼고 싶지 않아요. 꼭 리뷰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툴이 있어야 돼요. 그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시간, 공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은 일단 저는 이제 5시에서 6시 사이에 꼭 일어나거든요. 나와 같이 지내야 되니까요. 몇 시에 주무시는데요? 되게 일찍 자요. 11시 전에 자요.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되게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내가 좋아하는 행위들을 하죠. 책을 읽건 또 어제 하루를 리뷰를 하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때 비잉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비잉이 뭐냐면 내 존재와 대화하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년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나이 60에 어떤 차원의 삶을 살고 싶지? 난 여기가 좋아? 나의 넥스트 차원은 뭐가 돼야 돼? 뭐 이런 생각들 있죠. 많은 생각. 내 지금 가정은 편안한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속도를 늦추는 게 맞지 않아? 내 인생 밸런스 맞아?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하는 걸 누구든지 하거든요. 그 생각하고 끝나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걱정, 금심, 염려. 계속하죠. 같은 걱정, 걸. 금심, 염려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맞아. 같은 고민을 늘 그렇지. 하지. 그게 아니야. 다음날 또 하고. 만약에 내년에 또 하고.
내가 빙에서 빙이라고 그래요. 존재와의 대화. 저는 이거를 BOD 시간이라고 부르거든요. BOD요? Being, Organizing, Doing이에요. BOD. 제가 다이어리 30년을 쓰면서 내가 30년간 다이어리 쓰면서 뭘 했지 생각했어. 내가 얼마 전에 내 다이어리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웃긴 게 내가 다이어리에 쓴 대로의 사람이 됐어요. 내가 나를 예언하듯이. 그래서 원래 그거 아세요?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 어떻게 인생이 풀릴지 알려면 어디 가서 그 점쟁이한테 물어볼 필요 없고 5년 전 다이어리 보면 거기 써 있다고 그래요. 그 뭐냐면 5년 전 다이어리에 내가 결심한 걸 내가 계속 해왔으면 올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 다이어리를 보면 진짜 내 깜짝 소름. 대박. 어디서 내가 쓴 대로 됐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다이어리를 보면서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가장 절실하고 힘들 때 그 다이어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날의 생각과 느낌을.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진실의 시간인 거지. 그리고 그걸 갖다 쓰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염려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걸 오거나이징을 했잖아요. 오거나이징이 뭐냐면 다이어리에다가 펼쳐놓고 내가 시간대별로 작업지 시설을 쓰는 거예요. 이때 뭐 해라, 이거 뭐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 해봐요. 만약에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7년, 6년 전에 60 이후에 뭐 하고 살고 싶을까? 그 60 이후에도 내가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해. 근데 30년을 한 이후일 테니 그때 조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그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싶으면 장소를 바꾸는 게 어때? 그러면 외국으로 가야겠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영어를 해도 되나? 나 하와이밖에 못 하는데 어떡하지? 뭐 어차피 영어는 뭐 언어인데 뭐 그게 무슨 공부야.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지, 필요하면. 오케이, 할래? 나의 존재와 내가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되게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꿈이 꿈으로 끝나잖아요. 생각만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오거나이징을 하죠. 오거나이징은 어디 해야 돼요? 하루 스케줄 안에 배치해요. 자, 그러면 영어는 내 인생의 뭐예요? 빅 퀘스천이죠. 빅 퀘스천. 빅 퀘스천 됐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게 뭐가 됐어요? 내 인생을 바꾼 미라클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미라클 리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스케줄 안에 반드시 미라클 리스트가 있어야 돼. 없으면 안 이루어지고 그쵸. 있으면 이루어져. 그러면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50대에 시작한 영어로 내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미라클 리스트가 미라클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빅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being, organizing, doing. 근데 이제 요번에 제가 마흔 수업 책을 이제 2월 달에 썼잖아요. 2월 달에 쓰면서 이번에 확장판을 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댓글, 이 책에 대한 후기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후기 올라오죠. 너무 속상했어, 후기 보고. 이 책을 내가 5년 전에 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5년 전 자기한테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45이라 늙었대. 40살에 읽었었으면 좋았대.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새로운 걸 깨달아도 꼭 5년 전 자기를 탓한다? 나 그냥, 야. 그거 네가 그때 5년 전에 했어야지. 이러거나, 아니면, 미래에는 어때? 잘 모르니까 안 해. 근데 현재는 어때? 두려워서 안 해. 그럼 언제 하냐고. 5년 전 걔도 안 해. 지금 나도 안 해. 미래에도 안 해. 그러면 누가 하냐고요. 그래서 되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이거 마흔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방법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BOD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한 챕터를 더 썼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8꼭지를 더 썼으니까 한 80페이지를 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마흔들에게 해주고 싶은 내년에 반드시 바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거 아세요? 한국이 매년 중위 나이를 발표하는 거 알아요? 중위 나이요? 중위 나이가 뭐냐면 중위 소득은 들어봤어도 중간에 위치한 나이.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사람부터 그 내일 돌아가실 분까지 쭉 줄 세워놓고 중간에 인구 분포도에서 중간에 위치한 나이를 발표해요, 매년. 되게 재미있는 게 30년 전에 1994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한국인 중위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8.8세. 되게 젊었죠. 평균 수명이 엄청 짧았다는 얘기구나. 그렇지. 그래서 30년 전에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누가 70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잘 살다 갔다 그랬어요. 요새 장례식장 갔는데 누가 70에 돌아가셨어. 말도 안 되지. 저 얼마 전에 62세 돌아가신 분 갔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 병이고 뭐 그냥 교통사고 뭐 이런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그렇죠. 요즘에 워낙 70도 너무 빠르고 요새는 80에 돌아가셨어도 안타까워하고요. 그렇죠. 거의 90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한국인 중위 나이가 그때만 해도 28.8세 거의 29세였어요. 반올림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23, 5세 다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29이면은 중간에 위치한 나이고 그래서 그때 30 즈음에 노래 부르면서 소주 먹고 운 거예요.
청춘 다 지나가서. 근데 요즘에 30살 먹은 애가 소주 먹고 청춘 지나갔다고 울면 뒤통수 맞겠죠? 30이면 애죠 이제. 애지. 달라졌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100살을 살아가는 수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다 우리는 에이밍을 거의 110으로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그럼 중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죠? 지금이 한 2023년 제 생각에는 이 책의 나이대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45.6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45.6세라는 건 옛날 30년과 비교했을 때 몇 살이 나이 차이가 나요? 17살. 그러니까 17살이 뒤로 밀려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책 표지에서 내 나이에서 17살을 빼라라고 예. 카피가 있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17년이 차이가 났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인 주인 나이가 30년 전에는 29세였어. 근데 지금은 몇 살이라고요? 46세야? 지금? 그랬다는 건 무슨 뜻이야? 46세가 옛날 29처럼 살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지금 제가 이제 60이잖아요. 올해가 60이란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요새 제일 바보가 뭔지 아세요? 60인데 60처럼 사는 사람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60이 됐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늙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특별히 안 늙었다는 게 아니라 안 전 세대가 안 늙어요. 왜냐하면 맞아. 우리 엄마 60대는 할머니였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60에는 할머니였어. 그래갖고 이미 손자 손녀가 디글디글했어. 근데 우리 60은 어떤지 아세요? 애들이 결혼을 안 해요. 36살짜리 딸도. 그래서 요새는 할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60이 딱 됐는데 우리 엄마 60처럼 살래니까 난 그 정도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영 할머니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 나이는 몇 살처럼 살아야지 100살까지 갈 수 있냐면요. 17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중위 나이 차이만큼. 17살을 빼면 내가 몇 살이에요? 43살이잖아요. 그럼 내가 43살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봐요. 지금 내가 나이 60인데 할머니처럼 살면 40년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 때 60은 실제로 한 20년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60부터 할머니 해도 되죠. 남은 수명이 20년이니까. 근데 우리가 60에 남은 수명이 40년인데 어떻게 할머니 역할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위 나이가 다 뒤로 가면서 자기 나이에서 무조건 17살을 빼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60 된 사람 17살 빼면은 40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대니까 어때? 한 20년을 옛날 40대, 60대 살듯이 살아야 80대야 옛날 60대와 맞아 떨어지는 할머니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슈퍼에이저라고 아세요? 이제 요새 100살을 살면서 슈퍼에이저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80인데 40살 정도의 신체와 브레인을 가진 사람, 뇌기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살 살면은 야 60부터 할머니인 상태로 40년 사는 거야? 아니고요. 100살을 산다라는 건 80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고요. 60부터 80은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0이 딱 됐을 때 뭐가 없는지 아세요? 롤모델이 없어요. 내 앞에 60을 멋지게 살아낸 롤모델이 없어요. 다 할머니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첫 번째 롤모델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 롤모델 슈퍼에이저들 나타났잖아. 골든걸스. 이은미 씨, 박미경 씨, 신효범 씨, 누군 인순이 씨 보세요. 나이 50대 다 넘고 거의 60 가까웠잖아요. 근데 요새 어때요? 40대 17살 뺀 사람처럼 TV에서 춤추고 뛰거든요. 골든걸스. 이게 뭐냐 하면은 60인데 60처럼 안 사는 거예요. 60인데 43처럼 17살을 뺀 라이프 스타일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40대들이 60대면 저렇게 젊어? 나도 60대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해외에서는 막 진짜 80대, 90대 뭐 초고령 모델들 활동하고 그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60을 60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바보, 70에 70처럼 사는 사람 바보, 80을 80처럼 사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다 17살 밑으로 라이프 스타일 나이를 조정해야 돼요. 윤석열 정부에서 한 살을 빼주셨는데 김민경 대표는 17살을 빼주시고 그럼 나는 지금 20대 중반 맞습니다. 100살 살 거니까.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마흔들이 안타깝게도 자기 45, 그럼 100살을 살아야 되면 거의 55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45인데 너무 늦었대요. 공부하기 늦고 새로운 거 시작하기 늦고 뭐 돈 벌기도 늦고 다 늦었대. 그러면 언제 해요? 40이 늦었으면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봐요. 40도 옛날 40처럼 살면 안 되죠. 17살 빼야 되죠. 중위 나이로. 47이야. 17살 빼면 몇 살 시작? 30. 30살처럼 꿈꾸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매주 월요일 새벽 5시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매주 월요일날 새벽 5시 내가 깨워요, 사람들을. 거기 몇천 명이 오세요. 라이브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에서 17살 빼세요. 그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살아내야 될 나이는, 생물학적 나이는 50이지만 살아내야 될 생물학적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그러면 33입니다. 다 빼세요.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뺐어요. 그거 자기 뺀 나이를 막 적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미모리안이라고 부르거든요.
미라클 모닝 리안. 그래서 이제 미모리안으로. 자, 미모리안 여러분 쓰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룹 만들 때 뉴진스처럼 미진스라고 부르재.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미진스 나이를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제 이름은 유혜영이다. 네. 유혜영 나이는 57세인데 유혜영의 미진스 나이는 40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이 올라가길 내 나이는 못할 텐데 38이라고 하니 다시 그림을 시작해야겠어요. 25이라고 하니 난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100살을 견뎌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전 세계에서 그 슈퍼에이저들 있잖아요. 80인데 40살 같은 뇌와 신체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특징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해야 늙지 않고 치매도 안 걸려요. 그 요즘에는 막 40대, 50대, 60대 치매도 많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나이는 몇 살이야? 17살 빼. 그럼 저는 43이에요. 17살 빼면 몇 살이세요? 25이요. 오케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다시. 지금 미라클 모닝에서 한 가지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 좀 확인부터 하고 넘어가면 네.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단어가 자기 개발에서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단 말이죠. 많이 나왔죠. 네네네. 근데 그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자기 개발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새벽에 5시든 6시든 이 시간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하루 중에 혼자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시간과 공간이 중요한 거지 꼭 그게 아침에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침에 굳이 힘들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못 일어나시죠? 그런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지금 하는 저는 얘기가. 밤에 한 11시? 12시, 1시 오히려 뭐 그러니까 와인 아니면 칵테일 한 잔 혼자 위스키 마시면서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이게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꼭 새벽이나 아침은 아니어도 자기만의 시간을 만드는 공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미라클 모닝 아침에 해야 되는 건가요? 사람마다 이 체질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또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도 있고 그렇죠. 체질도 있고 기질 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시간을 택하시면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인간이 우주를 닮아 있죠. 우주로부터 창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한 파트이며 우주의 참여자입니다. 해는 아침에 뜨고 밤에 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그 패턴에서 벗어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참여자다. 그럼 참여자라면 우주의 루틴과 우리의 루틴이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 건강에도 좋다. 맞아요. 이렇게 하시다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조금 패턴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나는 새벽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바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바꿔서 뭐 좀 나을 것 같으면 해보겠는데 나는 워낙 회사 일이 늦게 끝납니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상관없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를 택하되 대신 중요한 건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7시간의 잠은 반드시 주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를 다 망쳐요.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1시에 잤는데 4시간 깨는 4시간밖에 못 자는 걸 계속 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건강도 해치고 멍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그 루틴 BOD가 이제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빙이 이제 존재와의 대화를 통해 미라클 리스트를 만들고 오거나이징이 오는 하루의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기획하고 두잉이 집행자로 시간을 배분된 태스크를 집행한다인데 네. 그럼 이런 걸 바탕으로 다이어리는 어떻게 잘 쓰는 거예요? 어쨌든 다이어리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이어리라는 거는 이제 수단이고 결국 기록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기록을 해야 될까요? 다이어리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저는 다이어리 쓰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가 인생이? 뭔가 잘못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거든요. 착각을 좀 버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이어리는 시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게 다이어리가 되면 안 되십니다. 다들 그 목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도성이에요. 주도성. 효율이 아니에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의 다이어리는 주도성이지 효율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0분 간격 시간대별로 내가 뭐 해야 될지 나를 쪼는 게 다이어리가 타임테이블. 아니라고요. 타임테이블. 나를 쪼는 게 다이어리가 아니에요. 보다 본질을 봐야 돼. 그래갖고 막 열심히 쳐내서 그런 걸 노동자 다이어리라고 합니다. 노동자 다이어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은행 가기, 뭐 동사무소 가기, 뭐 하기. 내가 늘 얘기하는데 아니 동사무소는 써도 안 가고 안 써도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마다 누구나 다 빅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빅 퀘스천. 자, 그 빅 퀘스천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위에서의 빅 퀘스천이 있습니다. 플러스 영역, 마이너스 영역. 여기는 플러스 영역은 뭐냐면 해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뭐예요? 뭐 영어를 잘하고 싶어. 자격증을 따고 싶어. 0에서 위로 플러스 100을 이룰 것이 빅 퀘스천일 거예요. 왜냐면 내 꿈이니까. 나를 구해내야 될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너 이렇게 가족들이랑 멀어지면 안 돼. 구해내야 되죠. 너 이렇게 술 먹다 죽어.
구해내야 되죠. 알코올 중독. 너 이런 식으로 나이 40에 게임 중독해서 맨날 도박 사이트 들어가서 도박하다가 너는 큰일 나. 너 이런 식으로 담배 계속 피다가는 큰일 나. 자, 사람은 누구나요. 이뤄야 될 것만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구해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망치는 것. 내가 알고 있어. 그렇죠. 난 이건 안 해. 이건 반드시 고쳐야 돼. 그렇죠. 자,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다 빅퀘스천이죠. 내 인생에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빅퀘스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라클 리스트. 내 인생을 바꿀 미라클 리스트. 자, 이 빅퀘스천에서 내가 내년에 이뤄야 될 목표 2가지를 한번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 나는 술 중독에서 벗어나겠다. 술 끊기. 매일매일 술을 마시면서 집에 가서 애들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나 진짜 아니야. 해야 돼. 어른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술 중독 끊기 했어? 이게 정말 대단해. 기업이 돈을 더 안 벌고 리스크 관리만 해도 기업이 피는 것처럼 사람도 리스크 관리 하나만 잘해도 인생 술 하나 끊어보세요. 돈도 굳죠. 인간관계 제대로 잘 되죠. 가족관계 좋아지죠. 정신 멀쩡하니까 다음날 일도 잘 되죠. 이거 하나로 10개를 다 풀릴 수 있어요. 이런 게 진짜 빅퀘스천이거든요. 자, 이거 했어? 그러면 두 번째 나는 그러면서 내가 자격증 하나를 꼭 따고 싶어. 요번에 은퇴후를 대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봐요. 엄청 중요하잖아요. 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됐어? 빙을 통해서 이런 리스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거나이징을 해야 되죠. 네. 그게 뭐냐면은 작업지시서예요. 작업지시서. 다이어리에 이 술 중독 끊기와 자격증 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이어리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다이어리에. 그러면 스케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스케줄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 뭐 술을 끊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스케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친구 약속 안 하고 집 직행 이런 것들이 매일 써 있어야 되는 거야. 됐으면 잘했다고 다이어리에 칭찬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가족관계를 좋게 하는 게 나의 빅퀘스천이다. 그러면 가족에게 저 같은 경우 애들에게 전화하기, 저녁 식사 약속 잡기, 시댁 식구들 모셔서 크리스마스 파티하기 이런 것들이 다 다이어리에 써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문자하기서부터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거나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목표를 잡고 그걸 일어나기 위해서 다이어리에 이런 목표를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갔다, 집에 왔다, 뭐 백화점 갔다 이런 나의 동선을 체크하는 게 스케줄이 아니고요. 내 결심을 오거나이징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 도잉으로 가도록 시간 내에 배치하는 걸 오거나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중요한 거는 빅퀘스천인 자기만의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지 나머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느냐고 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을. 그러려면 하루에 1시간 안 만나면 빅퀘스천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인생이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효용 가치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나가는 주도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기만의 목표가 있으니까 주도성으로. 다이어리는 효용 가치로 쓰지 마시고 효율성으로 쓰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도성으로 쓰시면 정말 인생이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시간을 잘 써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시간 내에 내가 해야 될 걸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주도성 얘기해 주셔서 이제 대표님도 많이 바쁘시니까 가시기 전에 딱 2가지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뭐를 하려면 내가 좀 자존감과 자신감도 좀 있는 사람이 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잖아요. 근데 자존감과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분들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올릴 수 있을까요? 순서를 뒤바꿔야 돼요. 무슨 순서요? 자신감이 있어서 주도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주도성이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주도성은 그럼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아주 작은 것에서 내가 성취? 나의 그렇죠. 아주 내가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스스로 내가 뭔가 해냈다라는 것이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정말 이거는 바이블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아침에 여름방학 시간표를 정했어. 그 시간표대로 어린아이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되게 착하게 한번. 맞아. 근데 내가 저거를 한 2개는 못 지켰는데 그래도 80% 지켰을 때 애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때요? 초등학교 2학년도 자신감이 생기죠. 뿌듯하죠.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딜 가요? 어른이 돼도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그냥 자신감이랑 자존감이 이게 무슨 심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결심한다고 막 생기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막 이걸 들어 올렸을 때 이 손끝으로부터 쫙 해서 심장으로 전해지는 거거든요. 이 자신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감, 자존감은 내 육체를 사용해서 육체로 주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요만큼씩 이렇게 하다 보면 생기는 거지 막 책 읽고 상상으로 지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어내는 생각이 아니고 네. 스며드는 겁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뭔가 내가 더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 스테이지가 달라지죠. 1단계의 주도성과 3단계의 주도성과 5단계 주도성, 10단계 주도성이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되게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으려면 어떤 시도와 노력과 그로 인한 뭐 큰 건 아니도 어쨌든 결과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이어진다는 걸까요? 그럼요. 옛날에 김 작가님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거잖아요. 대구에서 그죠?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 30살에 올라왔잖아요. 자, 고시원에서 그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도 자존감과 자존감이 떨어진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속상한 날도 있었고. 많았죠. 엄청 우울하고 힘들었던 날도 있고. 공간도 2평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울증 올 정도로 죽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컨택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2평이 200평이 되는 듯한 뿌듯했죠. 느낌. 그래, 그런 거. 뿌듯했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 저도 그거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옛날에 강의할 때. 초기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무시도 받고, 막 잘하나 못하나 사람들이 실눈 뜨고 쳐다보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강의 평가하고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정말 죽어라고 노력해서 정말 이렇게 되게 작은 강사료지만 그걸 받고 뭔가 해냈어? 그러면 그걸 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은 말하자면 벽돌로 쌓아 올리는 건데요. 어떻게 벽돌을 쌓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두 가지 벽돌 쌓는 법이 있습니다. 벽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쌓는 법이 있어요. 아니면 벽돌을 세로로 쌓으면 빨리 올라가겠죠. 네. 무너집니다. 자존감, 자신감은 옆으로 가로로 쌓아야 돼요. 벽돌처럼. 천천히 차곡차곡. 대표님을 또 굉장히 많이 따르고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곧 있으면 새해인데 그분들이 새해 계획이나 새해 준비할 때 마지막 어떤 팁 하나만 주고 가신다면요. 새해를 준비할 때 한 해를 돌아보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뒤를 돌아보고 앞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큰 계획,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싶어서 부러움에서 저 사람도 저런 거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시선을 타인에게 두고 계획 세우는 건 무조건 무너집니다. 나를 보고 하게 돼요. 그러면 나한테 시선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짜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더 잘 되게 하는 계획보다 나를 구해내는 계획이 눈에 띄실 거예요. 끊어야 될 거, 없애야 될 거, 리스크 관리 쪽, 그 계획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이롭습니다. 나한테 있는 문제를 다 덮어놓고 그냥 그 위에다 뭘 더 괜찮은 걸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뭘 끊기, 뭐 안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구해낼 거. 그러시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잘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내가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 책을 읽으시고 마이너스 17살 하십시오. 여러분 나이에서 17살을 빼고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계획으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 마음속 혹시 이 책은 40대만 볼 수 있는 건가요? 30, 40대, 50대 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표님이랑 한 1년에 한 번 정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실 이 인터뷰랑 콘텐츠도 이제 대표님도 비슷한 다른 채널을 이제 하면서 하시지만 어쨌든 다 힘든 일도 있고 막 고충도 많잖아요. 대표님 1년에 한 번씩 촬영할 때마다 옛날 고시원 2평짜리 공간에서 이제 대표님이나 그런 사회 명사분들 인터뷰할 때 그 초심을 그때 생각하면 그때 날 만나서 날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나 봐. 생각나죠, 진짜. 생각나서 지금 이미 일이 힘들 때마다 드는 생각은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보다 훨씬 편하게 일하고 있고 그때보다 미래가 불투명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힘들어도 난 되게 그때 내가 굉장히 원했던 미래를 살고 있는데 하면서 뭔가 초심을 약간 다시 다지는 시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또 대표님과는 또 2024년에 또 좋은 콘텐츠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민경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